위험물 기능사 필기 파트 1 기초화학입니다. 네, 첫 번째 챕터 화학물질입니다. 네, 우리가 화학물질 왜 처음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위험물 기능사를 따기 위함이죠. 위험물 기능사에서는 위험물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위험물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위험한 화학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학물질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 화학물질을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영어 알파벳이 어떤 걸 뜻하는지, 어떤 원소를 뜻하는지 아셔야 되겠죠. 그래야 이 원소들을 통해서 어떤 위험물인지 알고 그 위험물의 성질도 알 수 있고요. 그 위험물의 어떤 무게 같은 것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는 우리가 위험물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부터 보실 건데요. 주기율표는 1번부터 해가지고 118번까지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나와 있죠. 근데 다행인 거는 이 원소들을 다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외워야 되는 거 20개가 있어요. 1번부터 20번까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1번부터 보시면요. 1번의 원소는 수소고요. 그리고 2번의 원소는 헬륨이에요. 이런 식으로 원소들이 다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죠.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암기를 하실 건데 암기할 때 이 원소들의 앞글자만 따서 암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암기 필수 부분을 보시면요. 수헬립에 붕탄질산, 플내나마, 알규인황, 염화칼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암기를 해주시면 이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 원자의 번호까지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도 암기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또 주기율표, 이 주기율표의 모형에 맞춰서 또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수소 다음에 헬륨은 저 멀리 있죠. 그래서 수소, 헬륨, 리베, 붕탄질산, 플네. 이 네온은 헬륨 밑에 오게끔 해서 네온에서 끊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저 옆으로 가서 나마, 알규인황, 염화, 칼카 요 순서대로 쓰는 것까지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암기가 수헬립에 붕탄질산, 플네나마, 알규인황, 염화, 칼카 이렇게 입에 붙도록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나열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쓰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물 기능사 시험지를 딱 받으시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과정이 이거예요. 주기율표 20번까지 쓰기가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러면 시험지를 받으셨을 때 쓰셔야 되는 거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수헬립의 붕탄질산 이 순서대로 쓰는 거죠.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나, 마, 알규, 인황, 염, 아, 칼, 카 요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헬륨을 수소 헬륨 가장 멀쩡히 떨어뜨려 놓고 리튬부터 쭈루루룩 써주다가 네온에서 그 다음 줄로 내려가서 쭈루루룩 써주다가 네온 밑에 아르곤 오고 나서 또 쭈루룩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써주실 거고요. 여기에 2개만 더 추가해서 쓸게요. 2개만 더 이 불소와 염소 밑에 풀염, 불요 해가지고 브롬과 요오드까지만 요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써주시고 브롬, 요오드까지 쓰는 걸로 이제 시험지를 받으시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요거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기율표가요. 왜 그러면 그냥 수헬, 리베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왜 수소와 헬륨 이렇게 멀쩡히 써야 되고 또 이 세로줄도 이렇게 맞추어서 써야 되는지 또 궁금하실 수도 있죠. 우리가 이거는 화학물질, 이 원소들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한 표이기 때문에 이 가로줄과 세로줄을 맞추어서 잘 써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전자 껍질 모형을 통해서 함께 보실게요. 네, 전자 껍질의 모형에 따른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의 전자 배치입니다. 네, 이걸 보시기 전에 이제 전자 배치니까 전자 뭔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소라는 거. 원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전자는요. 음의 전하를 띠고 있고요. 원자핵의 경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요. 양성자, 중성자가 쪼개진다 이런 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여기 양성자가 있어서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띄어요. 중성자는 전하를 안 띄어요. 0의 전하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퉁 쳐서 원자핵은 어쨌든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거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번호를 매겼죠, 원소마다. 원소가 가지고 있는 이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양성자의 수예요. 양성자의 개수. 그러면 1번에 있는 수소의 경우엔 양성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가 있는 거죠. 그냥 원자핵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게. 그럼 양성자 하나니까 플러스 1이죠. 그리고 전자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의 플러스 1가 전자의 마이너스 1, 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 만나서 결국엔 전하가 0, 전하를 띠게 되죠. 그래서 이 우리 주기율표에 써 있는 원소들은요, 다 중성 원자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 말도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2번의 헬륨을 보시면요. 이 헬륨은 2번이기 때문에 양성자의 수가 2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원자핵이 플러스 2를 띠고 있어요. 근데 그 주변을 전자가 2개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2의 양성자가 있는데 전자가 2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서 결국에는 0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리튬을 보시면요. 3번의 리튬, 3번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3개가 있고요. 전자가 3개가 있죠. 그래서 3개의 양성자와 3개의 전자 만나서 결국에는 0이 되는 형태로 1번부터 20번까지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자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뭔가 전자 껍질, 이 전자핵 주변에 있는 전자 껍질들이 많아지는 게 보이시죠? 이 전자 껍질이라는 거는 전자가 지나다니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전자가 지나다니는 이 길이요, 전자 개수가 한정적이에요. 자, 우리가 전자 껍질은요, 원자핵에 가까운 데부터 전자 껍질이 하나씩 늘어나는 형태로 되는데요. 가장 핵에 가까운 전자 껍질은요, 전자가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 2개가 꽉 차고 나면요, 그 다음 전자 껍질이 생겨요. 그럼 그 다음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럼 8개까지 또 꽉 찼어요. 그럼 그 다음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가장 가까운 데에는 전자가 2개, 그 다음 8개, 그 다음 8개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자 껍질은 가장 원자핵에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례대로 2개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전자 껍질에는 8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전자 껍질에는 8개씩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 3번의 리튬을 다시 보시면요. 리튬은 전자가 몇 개 있었어요? 3개가 있었죠. 3개가 있으니까 우선 가장 안쪽 전자 껍질부터 채워야 되잖아요. 가장 안쪽에는 전자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전자 하나가 남죠. 하나가 남은 애는 그 다음 전자 껍질을 만들어서 그 다음 전자 껍질에 하나가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나트륨 볼까요? 나트륨은 11번이에요. 11번. 전자도 11개가 있죠. 전자 11개가 있으니까 우선 이 11개 중에 2개, 전자 2개는 가장 안쪽에서 돌고 있고요. 그럼 2개가 돌고 있으면 2개 빼고 나머지 9개가 남아있죠. 9개 전자 중에서 8개가 그 다음 전자 껍질에 돌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남죠. 하나 남은 거는 그 다음 전자 껍질에서 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Cl을 볼까요? Cl의 경우에는 17번이에요. 그래서 원자핵, 양성자가 17개 있고요. 그리고 전자도 17개가 있죠. 그럼 전자 17개가 어떻게 배열이 되냐면요. 17개 중에 우선 2개부터 안쪽을 채우죠. 가장 안쪽에 전자 껍질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8개의 전자 껍질을 채울 수 있죠. 그러면 이만큼 벌써 10개의 전자들은 배열이 끝났어요. 그럼 나머지 7개의 전자를 배열을 해야 되죠. 나머지 7개는 그 다음 전자 껍질에서 돌면 되겠죠. 자, 칼륨을 볼까요? 칼륨은 19번이에요. 19번. 그렇기 때문에 이 19개의 전자가 어떻게 다니냐면요. 2개의 전자는 가장 안쪽 전자 껍질을 채우고요. 그 다음에 8개가 그 다음 전자 껍질에 채울 수 있죠. 이만큼이 10개예요. 그럼 이제 전자가 9개 남아있어요. 이 9개 남아있는 전자 중에 8개가 그 다음 전자 껍질을 채우고요. 그러고 나면 1개가 남죠. 나머지 1개가 가장 바깥을 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이에요. 원자과 전자 뭐냐면요. 이 전자들이 많은데 이 가장 안쪽에 있는 전자들 말고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의 수를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헬륨의 원자과 전자는 몇이에요? 2죠. 가장 바깥쪽 껍질이라고 해봤자 얘는 전자 껍질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2개. 그러면 산소는요?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어요? 가장 바깥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자, 그럼 Cl 볼게요. 염소. 염소의 원자과 전자의 수는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7개가 있죠.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7이에요. 7개. 자, 그리고 K, 칼륨을 볼게요. 칼륨의 원자과 전자의 수는 가장 바깥쪽에 1개 있다고 했죠. 얘는 원자과 전자가 1개예요. 자, 이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이 왜 나왔냐면요. 이 전자가 가득 차면요. 얘는 안정적이 돼요. 안정적인 애가 돼요. 그럼 헬륨의 경우에는 이 전자 껍질에 2개까지 찰 수 있는데 2개가 가득 찼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2개고요. 가득 찼어요.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더 이상 뭔가 변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안정적이야. 나는 편안해. 더 이상 뭐 움직이지 않을 거야.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온도 마찬가지죠. 네온도 전자가 10개가 있는 앤데요. 우선 2개가 안쪽에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8개가 그 바깥 껍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얘도 안정적이에요. 아르곤도 마찬가지죠. 아르곤도 원자과 전자 수를 보면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8개가 있죠.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18쪽 물질들을 보면요. 헬륨, 네온, 아르곤 다 안정적이라서요. 다른 물질들과 뭔가 반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자, 17쪽에 플루오르, 불소를 볼게요. 불소는 9번이죠. 얘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몇 개예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수가 7개가 있죠. 7개. 원래 가득 차려면 8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럼 이 한 자리만 채우면 안정적이 되려고 하겠죠. 그래서 한 자리만 채우면 안정적이려고 되려고 해서 이 불소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 있으면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고 해요. 끌어오면 어떻게 돼요? 전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전자가 늘어나면요. 원자핵은 플러스 9였잖아요. 원자핵은 플러스 9였는데 전자가 어디선가 구해가지고 여기 딱 끼워버리면 전자가 10개가 되면서 마이너스 1을 띠게 돼요. 음전하를 띠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띠게 되면 이 F가 F0 형태가 아니라 F- 형태로 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엔 다 사실 중성 원자들은 제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제로를 그냥 생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F는 전자 하나를 받아들여서 F-가 되려고 하고요. 자, 이 Cl도 보면요. 이 Cl도 전자 하나만 더 들어오면 8개 꽉득 차가지고 안정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돌아다니는 전자 있으면 자기가 끌고 와서 전자 하나를 더 얹혀버려요. 자기가 가져와 버려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플러스 17이었잖아요. 염소는 플러스 17의 원자 핵이 있었는데 전자가 마이너스 18, 18개의 전자가 돼버리면서 마이너스 1가를 띠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Cl0가 아니라 Cl-가 되는 형태로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자를 끌어올 것인지 아니면 전자를 내보낼 것인지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게 원자과 전자인 거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안정적으로 가득 차 있냐 아니면 벗겨지려고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1쪽 원소들을 볼게요. 리튬을 보면요. 얘 가득 차려면 전자 7개는 더 필요하죠. 7개는 더 필요한데 전자를 어디서 7개 구해오는 것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 하나 날려버리면은 안정적이 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얘는 자꾸 전자를 날려보내려고 해요. 자, 그럼 나트륨도 마찬가지예요. 나트륨도 원자과 전자가 1이에요. 그래서 얘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어디로 날려보내고 안정적인 모양을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리튬은 리튬 제로 상태보다는 리튬 플러스 상태, 전자 하나 잃어버린 상태로 존재하려고 하고요.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전자 하나 잃어버린 형태, Na 플러스 형태를 띠려고 해요. 이렇게 1쪽들은 전자 하나를 어디로 날려버리려는 형태로 이온으로 양이온으로 존재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성질을 가지게 된 거는 원자과 전자가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뭐다?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다라는 거죠. 그럼 바깥쪽 껍질의 개수, 가장 안쪽에 있는 껍질은 2개까지 찰 수 있고요. 그 다음은 8개까지 전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 개념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에 주기와 조기라는 개념도 보실 거예요. 주기와 조기 뭐냐면요. 주기는 가로줄을 의미를 해요. 우리 다시 주기율표를 보시면요. 이 가로줄,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라고 부르고 있죠. 이 주기별로 공통점이 뭐냐면 전자 껍질의 수가 똑같죠. 그래서 1주기 원소는 전자 껍질이 하나가 있고요. 2주기 원소는 전자 껍질이 2개씩 있어요. 3주기 원소들은 전자 껍질이 3개씩 있고 4주기는 4개씩 있죠. 이런 주기들은 전자 껍질 수가 같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족이 주기보다도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부족 이런 얘기를 할 때 무슨 부족, 족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족으로 묶인 애들끼리는요, 같은 족 원자끼리는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보면은 이 불소와 염소에 보면은 얘네 둘 다 전자를 가져오고 싶은 애들이죠. 얘네 둘 다 전자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띄려는, 이온을 띄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일족 원소들을 보면요. 일족 원소들은 전자 하나를 날려버리고 안정적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같은 족끼리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어라 라고 하면은 같은 족끼리 묶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족은 세로줄을 의미를 하고요. 시험 문제에 이 족에 대한 개념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라는 것도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족은요, 1족부터 18족까지 존재하고요. 18족을 영족이라고도 불러요. 왜 그러냐면 이 18족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족이죠. 자, 이 18족의 특징은 안정적이어서 다른 애들과 잘 반응하려고 안 해요. 자기의 전자를 내어주려고 하지도 않고요. 남의 전자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네는 영족이라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암기하시는 이 족의 특징을 보면 1족부터 18족까지 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3족부터 12족까지는 생략이 되어 있죠. 그래서 1족, 2족, 13, 14, 15, 16, 17, 18족 이 순서대로 수엘립의 봉탄질산, 풀내나마, 알규인황, 염화, 칼카, 그리고 풀염, 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써서 암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족까지도 뭐 시험 문제 15족 원소들을 찾아라 하면은 우리가 수엘립의 봉탄질산 이렇게 써가지고 15족이 뭔지 찾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족은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는 우리가 1족부터 18족까지 보시죠. 거기에 족의 이 가장 끝자리 수 1족이면 원자과 전자가 하나, 2족이면 원자과 전자가 2개, 그리고 17족이면 원자과 전자가 7개가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 족의 숫자를 보고도 원자과 전자의 수를 바로 파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족 중에서도 또 특별한 족들이 있어요.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족. 1족인데요. 이 1족, 알칼리 금속이라고도 불러요. 알칼리 금속. 그래서 알칼리 금속, 리튬, 나트륨, 칼륨이 알칼리 금속에 해당이 되고요. 이 알칼리 금속들은요,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 이 1족 원소들은 전자 한 개를 잃으려고 해요. 전자 하나를 빼버리면 안정적인 전자 껍질을 형성을 할 수가 있죠. 자꾸 전자를 잃고서는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특히 원자 번호가 클수록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커요. 그래서 전자를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얘네 셋이 같이 있다고 하면은 누가 먼저 전자를 버릴 수 있어요? 원자 번호가 큰 이 칼륨의 경우에 자기가 먼저 전자를 버리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7쪽에는 할로겐 원소라고 불러요. 할로겐 원소, 풀염, 불요, 플로르, 풀염, 염소, 그리고 브롬, 요오드. 얘네들을 할로겐 원소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은 전자를 한 개를 얻으려고 해요. 전자 하나만 딱 끼워 넣으면 전자 껍질이 딱 튼튼해지죠. 안정적이 되죠. 그래서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일가 음이온이 되려고 하고요. 얘네들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오히려 반응성이 작아져요. 자, 반대로 말하면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이 네 개 중에 원자 번호 작은 거는 플루오르, 불소죠. 이 불소가 반응성이 큰 물질이다. 그래서 전자를 받을 수 있다면 얘네 넷 중에서 이 불소가 전자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18족, 영족이라고 부르는 비활성 기체는요. 이제 비활성이죠. 활성되지 않는다. 남과 반응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 전자 껍질이 자기는 안정적이에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전자를 주려고도 안 하고 받으려고도 안 하고 그냥 이 상태 이대로 안정적으로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원소들과 거의 반응하지 않아서 비활성 기체라고도 부른다. 이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원자의 개념을 보시겠습니다. 자, 원자는 이제 원자와 분자를 구분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이 원자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개수를 셀 때 원자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고요. 화학 반응을 통해서 더 쪼갤 수 없는 단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반응을 통해서 더 쪼갤 수 있겠죠. 뭐 원자핵, 중성자, 양성자, 쿼크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 없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고 보통 개수를 셀 때 원자라는 단위를 쓴다. 그래서 수소 원자, 탄소 원자, 질소 원자, 산소 원자라고 부르면 되겠고요. 다음 분자, 이 분자라는 걸 우리가 많이 쓸 거예요. 분자는 뭐냐면요. 고유한 성질을 띠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해요. 원자는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게 아니라 분자가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지는 게 분자고요. 보통 원자가 2개 이상 결합된 형태가 분자예요. 근데 18족 원소의 경우에는 2개씩 막 결합하진 않아요. 뭐 네온이라던가 헬륨 이런 물질들이 막 2개씩 이렇게 결합된 형태를 보이지는 않는데 대부분 원자 2개 이상 결합한 형태를 분자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수소 기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수소 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수소 기체라는 건 어떤 성질을 띠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소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 질소 분자, 산소 분자, 그리고 물이 있죠. 이런 것들을 분자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분자, 원자 또 구분해서 보시면요. 수소 분자에는 수소가 몇 개가 있나요? 수소의 개수. 이 수소의 개수라고 한다면 수소 원자의 개수죠. 수소 분자에는 수소 원자 개수가 몇 개가 있을까요? 수소 분자라고 하면은 H2인 거죠. 이 H2라는 거는 H와 H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수소 분자죠. 이때 수소 원자의 개수는 이 하나하나가 수소 원자 단위잖아요. 이때 수소 원자의 개수는 2개가 되는 거죠. 그럼 물을 볼까요? 이 물에는 수소 원자가 몇 개 있어요? 수소 원자 2개가 있죠. H2니까 2개가 있고요. 산소 원자 몇 개 있어요? 하나가 있죠. 사실 우리 1이라는 거는 많이 생략을 해요. H2O1인데요. 이 원은 생략해서 써요. 그래서 얘는 수소가 2개, 산소는 하나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원자는 거의 세는 단위. 개수를 말을 할 때 원자를 많이 쓰고요. 분자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공기 중에 산소는 뭐 이렇게 말하면 사실 산소 분자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가 분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위험물을 공부를 할 때요. 위험물들 다 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와 분자는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몰이라는 개념을 보실게요. 자, 몰이 뭐냐면요. 개수예요. 우리가 쌀을 살 때 쌀알 정말 작죠. 쌀알 이렇게 작은데 우리가 쌀을 살 때 쌀 뭐 3개 살게요. 5개 살게요. 안 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쌀을 저는 쌀을 3억 7천 개 주세요. 뭐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쌀 살 때 그냥 쌀 한 포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한 포대 안에는 쌀알이 몇 개가 있겠어요? 엄청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원자들도요, 사실 너무나도 작아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너무 작긴 한데 어쨌든 질량을 가진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이에요. 공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작은 질량을 가진 단위인데 얘네들을 개수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큰 단위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탄소 원자 1000억 조개 이렇게 말하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몰이라는 개수를 세는 단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 수를 1몰로 하겠다라고 우린 약속을 한 거죠.
쌀 한 포대처럼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몰이라는 거를 입자를 수는, 입자 수를 세는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개수 단위. 그러면 왜 1몰을 뭐 1000개 뭐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상하죠? 왜 이렇게 정의를 했느냐? 왜 이렇게 정했냐면요. 탄소 원자를요. 12g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탄소 원자 12g 요만큼 있었어요. 이 요만큼에 있는 탄소 원자 수를 세본 거죠. 세봤더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탄소 개수를 1몰이라고 하자. 이만큼의 개수를 1몰이라고 약속을 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1몰이라는 단위는 입자를 세는 단위고 엄청나게 많은 단위를 세는 단위다. 그냥 단위, 개수 세는 단위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보가드로 수가 있는데요. 아보가드로 수 NA라고 부르는 거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의미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험물 기능사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1몰이라는 거는 큰 입자수 단위를 입자수 이 개수가 너무 크니까 이걸 어느 세월에 말하고 있어요. 그냥 1몰로 퉁쳐서 말하겠다. 1몰계에서 이만큼 1몰계가 2개가 있네? 그럼 2몰계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몰이라는 단위를 쓰겠다는 거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럼 우리가 몰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이제 이 몰과 입자수 개념을 보실게요. 자, 질소 원자가 1몰계가 있대요. 이 뜻이 뭐냐면요. 질소 원자 개수를 세보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는 게 그냥 질소 원자 1몰계라는 뜻인 거죠. 그럼 질소 분자가 1몰계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뭔 뜻이냐면요. 질소 분자, N이 2개가 붙어있는 형태죠. 이 N이랑 N이 얘네 둘이 붙어있는 게 질소 분자예요. 근데 이 질소 분자 1몰이라는 건 질소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는 뜻이고요. 이 질소 분자 1몰은 질소 원자로 말하자면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2배를 한 개수만큼이 질소 원자의 개수죠. 왜냐하면 질소 분자 하나에는 질소 원자가 2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질소 분자 1몰은요. 질소 원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질소 원자가 2몰계가 있다와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몰이라는 거는 개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몰과 관련해서 몰 농도도 보실게요. 자, 우리가 농도 표현을 할 때 많이 쓰는 거는요. 부피. 특히 요리할 때 부피 농도 많이 쓰죠. 설탕 종이컵 한 컵이랑 물 종이컵 한 컵을 섞어서 저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부피 단위고요. 그리고 질량 단위로도 농도를 많이 쓰죠. 1리터를 넣고 3g을 넣고 섞으세요. 1리터가 아니라 1kg을 넣고 3kg 넣고 섞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질량 단위의 농도죠. 근데 이제 몰 농도는요. 몰을 이용한 농도예요. 자, 용액의 부피를요. 용질의 양으로, 용질의 양을 용액의 부피로 나눈 값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용액이라는 거는 용질, 우리가 섞어줄 어떤 고체 물질이죠. 이 용질에다가, 액체일 수도 있고, 용질에다가 용매, 녹여주는 거. 용질과 용매 합친 개념이 용액이고요. 이 용질의 양. 이 용질의 양이 몇 몰계가 있다 알 때 이제 몰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예시를 보시면요. 질산 수용액이 있어요. 질산 수용액이라는 거는 질산과 물을 섞은 물질이 질산 수용액이죠. 질산 수용액이 4리터가 있대요. 자, 비커가 있고요. 자, 이 안에는 질산이랑 물을 섞은 질산 수용액이 있는데 이때 질산이 2몰이 들어가 있대요. 근데 이만큼의 부피가 몇이냐면요. 4리터래요. 이때의 몰농도를 구하면요. 몰농도는 용매에다가 용질을 합친 부피, 즉 4리터죠. 4리터를 분모에 써주시고 용질은 질산이죠. 질산의 몰수를 써주시면은 4분의 2니까 0.5죠. 0.5 몰 퍼 리터인데요. 우리가 이
몰 퍼 리터를 몰농도로 표시해요. 대문자 M으로. 그래서 0.5 몰농도다 라고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몰농도를 사용하고요. 위험물 기능사에서 이 몰농도를 언제 쓰냐면요. pH 구할 때. pH 구하는 식이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이 수소이온의 몰농도 값을 마이너스 로그 뒤에 넣어줘야지 이제 pH 값이 나오는데요. 이 pH는 사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몰농도가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시험이 아주 나올까 말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뛰어넘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몰농도의 개념은 용질의 양을 용액의 부피로 나누는 개념이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자량과 분자량 보시겠습니다. 자, 이 원자량과 분자량에서 원자량만 아시면요. 이 원자량을 통해서 분자량을 계산하실 수 있어요. 사실 원자량, 분자량 사이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원자 질량, 분자 질량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아요. 자, 원자량이라는 건요.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원자량의 정의는 뭐 탄소 원자 질량을 12로 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원자의 질량을 의미를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 1몰 개가 있을 때의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해요. 원자 1몰 개의 질량. 그래서 단위가 그람 퍼 몰이 되는 거예요. 1몰이 있을 때 몇 그람이다 라는 거죠. 그람 퍼 몰. X 그람 퍼 몰이라고 했을 때 1몰 개가 있을 때 X 그람을 차지한다 라는 거죠. 우리 사탕 같은 것도 사탕 한 개당 몇 그람이다 이렇게 잴 수가 있죠. 만약에 사탕이 있어요. 이 사탕 한 개당 3g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탕의 질량을 어떻게 표현해요? 3g 퍼 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사탕 한 개당 3g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듯이 우리가 원자량도 그람 퍼 몰로 표현한다는 거죠. 원자 입자 1몰 개당 몇 g이다 해서 그람 퍼 몰로 표현한다는 거 원자량, 분자량 그람 퍼 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 원자의 원자량은요 16이에요. 16g 퍼 몰로 표현하는데요. 이 16g 퍼 몰이 의미하는 게 이 산소 원자 1몰 개는 16g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람 퍼 몰이라는 단위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량을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수소는 1, 탄소는 12, 그리고 질소는 14, 산소는 16, 나트륨은 23, 그리고 염소는 35.5, 그리고 칼륨은 39. 이거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원자량이기 때문에 단위가 뭐다? 그람 퍼 몰이다 라는 거 반드시 얘도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암기해야 되는 원자량은 우리가 그냥 이 알파벳 딱 보자마자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특히 탄소, 질소, 산소, 수소 엄청나게 자주 나오고요. 나트륨, 염소, 칼륨도 꽤 자주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외에도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암기를 하시잖아요. 주기율표를. 그래서 이 주기율표 그려볼게요. 다시 수, 헬, 리베, 붕탄, 질산, 풀네, 남아, 알규, 인황, 염, 아, 칼, 가, 풀염, 불요. 자, 이렇게 그리잖아요. 자, 그렸을 때 우리가 외운 거 말고 다른 물질들의 원자량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한다면 원자 번호가 홀수면요.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더하기 1까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홀수인 거 붕소를 해볼까요? 붕소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이에요. 5번 홀수죠. 그래서 얘의 원자량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5 곱하기 2 더하기 1 해주세요. 그러면 11이죠. 그럼 대략 얘는 원자량이 11 정도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예측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 번호가 짝수라고 한다면 원자 번호에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그럼 짝수인 거 이거 칼슘 해볼까요? 칼슘은 원자 번호가 20이죠. 20이니까 곱하기 2 해서 칼슘의 원자량은 40 되겠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수소는 얘는 특별하죠. 이 규칙에 맞지 않아요. 1.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탄소는 6번이죠. 그래서 곱하기 2 해서 10이 나오는 거 얘는 일치하죠. 그리고 질소는 홀수예요. 7번인데 원래 이 규칙에 따르면은 7 곱하기 2 더하기 1에서 15가 나와야 되지만 우리 14라고 얘는 좀 별개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산소는 8번이죠. 그래서 8번 짝수기 때문에 곱하기 2에서 16이다. 얼추 맞죠? 그래서 약간 얼추 맞는 느낌으로만 보시고요. 이 표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율표도 암기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원자량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얘를 왜 암기를 해야 되냐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NaCl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자, 이 NaCl의 분자량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 원자량을 암기를 안 하시면 못 구해요. 그러면 이 원자량을 암기하면 얘 어떻게 구하냐? NaCl은 NA와 Cl이 합쳐져 있는 애죠. 그래서 NA의 무게와 Cl의 무게를 합치면 돼요. NA의 무게 23, CL의 무게 35.5. 그럼 둘이 더하면 58.5네. 그럼 NaCl의 분자량은 58.5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위험물 기능사에서 이 분자량 구하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암기를 해두셔야 뒤에 가서 고생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도 반드시 외워주시고 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원자량도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 그 나머지 것들은 이런 원칙에 의해서 짝수는 대충 곱하기 2 해주면 맞고 홀수의 경우에는 곱하기 2하고 플러스 1하면 얼추 맞는다. 요 정도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원자량 봤으니까 분자량 바로 보실게요. 분자량은 분자 한 개의 상대적 질량이고요. 그래서 분자량 구하는 방법은 원자량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산소 분자의 분자량을 구해볼까요? 산소 분자는 산소가 2개가 있는 거죠. 산소 하나의 무게가 16이잖아요. 그래서 16에다가 2개 2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산소 분자의 분자량은 32다. 얘도 단위는 g/몰이죠. 산소 분자 1몰당 32g이다 라는 뜻이죠. 그럼 물 분자는요. 물 분자는 수소가 2개가 있죠. 수소 무게는 1이에요. 근데 2개니까 곱하기 2 해주시고요. 산소 원자는 하나가 있죠. 산소 원자량 16이잖아요. 그래서 2 더하기 16해서 18. 그래서 18g/몰. 물 분자 1몰 있을 때 18g 차지한다. 이런 뜻이죠. 자, NH3 암모니아예요. 이 암모니아 N 하나 있죠. N은 14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수소는 1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3개가 있어서 곱하기 3 해서 17g/몰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탄소는 12의 무게를 차지하고 있고 산소 원자 하나는 16g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16에다가 2배 해주면은 12 더하기 32 더하니까 44g/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도 단위는 g/몰을 사용을 하고요. 산소의 분자량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32g/몰. 그래서 이 32g/몰의 의미는 산소 분자 1몰이 있을 때 질량은 32g이다 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몰수와 질량과 분자량의 관계를 또 이해하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단위환산 부분이에요. 단위환산. 예를 들어서 우선 산소 O2가 3몰이 있다고 해볼게요. O2 3몰이 있을 때 이때의 질량은 몇 g이냐?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산소의 분자량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 주어지지 않아도 아실 수가 있죠. 산소 분자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O2의 분자량을 구해보시면 O2의 원자량 하나는 16g/몰이잖아요. 근데 O가 2개가 있죠.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32g/몰이라고 O2의 분자량을 알아요. 그때 질량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 의하면은 질량을 구하고 싶다. 이 W를 구하고 싶은 거죠. W는 N에 M을 곱하면 돼요. 몰수의 분자량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몰수 3몰에다가 분자량을 곱해주시면 돼요. 32g/몰.
그렇게 하면은 우리 단위들도 소거가 돼요. 그래서 단위 뭘 소거하시면은 32에 3 곱하니까 64g 해서 이 O2 산몰의 질량은 64g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때 몰수를 몰수, 분자량을 곱하냐 아니면 분자량을 거꾸로 해서 곱하냐 이런 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때 사용하기 좋은 게 단위 환산이에요. 자, 그럼 이 예시를 가져와서 볼게요. 자, 3몰을요, 몇 g인지 질량이 궁금한 거죠. 근데 3몰이요. 3몰은 3몰 곱하기 1 해도 3몰이죠. 그리고 3몰 곱하기 1분의 1 해도 3몰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분자량을 가져와 볼게요. 32g/몰. 32g/몰이라는 건 결국에는 산소 분자가 1몰일 때 32g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1분의 1 대신에 32g/몰을 써도 되죠. 왜냐면 32g은 1몰과 같다라는 이 식을 통해서 얘는 1분의 1, 위아래가 서로 같기 때문에 3몰 뒤에 곱해주더라도 3몰과 같은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1과 1은 같다 이런 의미로 32g과 1몰이 같다를 이 위아래로 넣을 거예요. 근데 이 위아래로 넣는 게 32g이 R인지 V인지 어떻게 아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단위 있죠. 우리는 그람 단위를 원해요. 질량을 구하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몰이라는 단위를 없애고 싶어요. 없애고 싶은 거를 분모에 넣으세요. 그리고 원하는 단위를 위에 넣으세요. 그러면 몰 이렇게 단위들도 소거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없어지면서 3 곱하기 32 숫자끼리 해서 64가 나오고 이 g이라는 단위는 어디랑 소거된 게 없으니까 남게 돼요. 그래서 64g, 3몰은 64g이다. 이런 식으로 단위 환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단위 환산은 특히 많이 하는 게 우리 여행 갈 때 단위 환산 많이 쓰시죠. 1달러가 1,300원이다. 이렇게 환율이 나와 있으면요. 우리가 이 달러를 얻고 싶어요. 이 달러를 원해요. 그때 우리는 한국 돈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 단위 환산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달러에다가 이 1달러는 1,300원이라는 등식이 있죠. 이 등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단위는 원 단위고요. 달러라는 단위를 원 단위로 바꾸고 싶은 거죠. 달러라는 단위를 이렇게 소거를 시키고 원이라는 단위를 얻고 싶은 거예요. 얻고 싶은 거를 위에 쓰니까 1,300원은 1달러다. 이 관계식을 써주면은 달러 사라지고 2 곱하기 1,300 해서 2,600원에서 2달러는 2,600원이다 라고 단위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 환산을 사용을 할 때 이런 관계식에 의해서 위아래 우리가 없애고 싶은 단위를 아래에 써주시고 원하는 단위를 위에 써주시면은 원하는 단위로 바꿀 수가 있다. 단위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단위를 통해서 몰수, 질량, 분자량의 관계도 계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연습 문제는 반드시 또 혼자서도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풀어보시고 강의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Q&A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